네,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2명의 메르스 환자가 사망하고 6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총 25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는 3차 감염자도 포함돼 있어 향후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중직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그리고 김지수 보건 담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 기자, 우려가 현실로 됐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새벽 사이에 사망자 2명이 발생했는데 네. 사망자 어떻게 감염이 된 겁니까? 네, 우선 저는 이제 보건당국의 허술한 그 방역망 밖에서 방치돼 있다가 사망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 6시쯤 첫 사망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 사망자는 이제 58세 여성이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 여성이 사망할 당시에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사망한 후에 이 여성의 유전자 검사를 했고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평소에 천식과 고혈압과 뭐 쿠싱 증후군과 같은 그런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기저 질환이 메르스로 인해서 좀 악화돼서 이게 사망에 이르렀다. 지금 조심스럽게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이 여성은 호흡곤란으로 지난달 11일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고 한창 그 1차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많이 이제 옮겼던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접촉을 해서 악화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사망자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분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71세 남성분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격리 대상에 있다가 빠졌습니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고서 격리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도 삽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이제 구멍을 넣고서 이제 인위적인 그런 호흡을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신장 질환이 있어서 인공 투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첫 환자와 외래 진료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감염이 돼서 2명이 사망을 했는데 교수님. 다른 어떤 전염성 질환보다 굉장히 사망 속도가 빠르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40% 달한다고 했는데 지금 걱정은 지금 감염이 확진된 25명, 이분도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이 추가 사망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메르스가 아시다시피 40% 이상의 그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바이러스인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그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이 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그 개방된 그런 공간에서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한테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중심으로 그 2차 감염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이 2차 감염자들의 상당수가 기저질환이 있을 거로 예측이 됩니다. 메르스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지는 기저질환으로는 일단 연령이 높은 분들, 그리고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신장에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감염자 중에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망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어떤 신체를 가진 분이라면 어떤 사망이 이를 확률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했던 점이 바로 3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6명의 확진 환자 중에 2명이 3차 감염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2차 감염자와 3차 감염자의 차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아실 거예요. 이제 1차 감염은 첫 이제 감염자고 2차 감염자는 우리가 계속 보도를 했죠. 그 첫 환자로부터 이제 감염이 된 사람, 3차 이제 접촉자는 누구냐면 감염자는 누구냐면 이제 2차 감염자가 제3의 인물에게 이제 병을 옮기는 경우, 그래서 병이 옮긴 경우가 이제 3차 감염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차 감염자는 좀 전에 말씀했듯이 2명이 지금 발생을 했고 모두 70대 남성이고 이제 16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머물렀던 같은 병원 병실에서 지난달 28일에서 30일 최근에 치료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앞으로 추가적으로 3차 감염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 2차 감염자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자로부터 감염을 받은, 감염 전파를 받은 2차 감염자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 20명이 넘어섰고, 그 과정에서 또
감염자는 아니지만 밀접 접촉을 통해서 접촉 확인이 된 그런 노출자들이 또 아까 보신 대로 600명이 넘어서 700명 가까이가 됐고 맞습니다. 현재와 같이 3차 감염이 이제 확인된 상태에서 아마도 그 접촉 그 노출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그 감염 발생의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내일쯤이면 첫 번째 환자에 노출된 그 노출자 중에 최대 잠복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2차 감염자 발생은 아마 이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3차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2차 감염자와 접촉을 한 많은 그 노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제부터는 2차 감염, 3차 감염, 뭐 4차 감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보다는 원내 감염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초반에 그 병실과 병동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역학조사를 하지 못한 아쉬움 굉장히 크게 남습니다. 자, 김 기자, 이 가장 우려되는 게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했던 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 뭐 유치원 한두 곳은 이미 뭐 휴원까지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지역사회로 감염 가능성 있나요? 글쎄, 저도 우선은 교수님 말에 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정책도 취재하는 기자로서 조금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정부가 이때 1차 때 초기 때 정말 대응을 못했잖아요. 대응이라는 게 사실상 없었잖아요. 이때 어떻게 좀 더 이 3차 감염자들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그 범위를 바운더리를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의료진과 긴밀하게 지금 민관합동대책본부가 설립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서 발빠르게 대응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도 정말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족,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또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이게 좀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저 교수님 초기 대응 얘기 제가 잠깐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매뉴얼 자체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제 사스와 2000년대 초반에 사스와 그리고 2009년 10년에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을 경험하면서 이런 그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그리고 사망률이 높은 그런 유행성 질환이 또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대응 매뉴얼을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그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할 때 얼마나 완벽하게 적용이 됐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환자가 확진되는데 이미 상당한 시간의 지연이 있었고 그다음 이 첫 번째 환자에서 접촉된 노출자들을 규정하는데 그 범위를 너무 아주 그냥 그 엄격하게 적용을 하면서 이 밀접 접촉자에 포함됐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 누락된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이 누락된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자유롭게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출국을 하는 그런 방역 체계에 아주 큰 구멍을 보이는 상황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런 실패의 원인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잡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들 그리고 이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노출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확인을 하고 그 사람들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사람들 또는 증상 발생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선제적으로 확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시설 격리를 강력하게 하는 이런 아주 적극적인 그런 대응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꼭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이제 원내 감염 형태로 계속 발생을 하고 3차 감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각 병원들 특히 이제 대형 병원 중심으로 이 출입객들 그러니까 면회자 또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자들의 출입들 같은 거를 상당히 강력하게 통제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면회 문화가 좀 다른 나라하고 좀 달라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그 한 환자를 방문하기도 하고 친인척 같은 경우 안 가보면 섭섭한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당분간 메르스가 유행이 끝날 때까지는 병원의 면회도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출입을 통제할 때 좀 적극적으로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대응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3차 감염자까지 발생을 하면서 격리 대상자가 1000여 명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문제는 이들을 다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잘 돼 있냐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인프라 사실상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17개 병원에 이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격리 병상이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음압 병상이라는 게 현재 105개, 그러니까 105명이 이제 그 침대를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일반 병상이라는 것도 한 50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음압 병상에 최대 105명까지만 수용을 할 수 있고, 또 문제는 이 음압 병상이라는 게 일반실, 우리 다인실이라고 하죠. 5, 6인실. 그런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메르스 환자는 한 병실에 한 명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머지 환자는 이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메르스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와 간호사의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이러다 보면 의료진과 또 이런 병상수, 그 병실 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가 실태조사를 얼마 전에 했던 걸 보니까요. 이제 서울에서 정말 대표적인 그런 운영 체계를 가진 병원을 방문했더니 아직까지도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지금 복지부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료원을 중심으로 국립병원을 중심으로 음압병상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 쓰기에는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건 복지부가 인식을 하고 있고 어제 브리핑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점을 인식을 해서 좀 더 이걸 갖춰야 되겠고 좀 취재 기자로서는 좀 이게 민간 병원에서도 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저희들 병원 어떤 시설이나 그다음에 의료진의 기술 이게 뭐 중동지역으로 수출할 정도잖아요. 굉장히 높은 선진국의 의료 수준을 자랑한다. 저희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이번 사태로 또 하나의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 환자 발생 수로는 세계 3위라고 그럽니다. 먼저 이제 사망자 2명도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한국에서 빠르게 확산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그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는 과정, 그리고 진단되는 과정, 그리고 그 환자가 진단되기 이전에 얼마나 밀접하게 그 접촉한 환자들이 많으냐, 이 부분이 사실 첫 번째 그 유행의 그 규모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상당한 문제점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산이 많이 된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그 여러 가지 그 IT를 기반으로 한 병원 운영 체계나 또는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체계들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뭐 수술과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적인 그런 기술들은 굉장히 뛰어난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환자 안전, 그러니까 환자가 입원할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갈 수 있는 안전 환경,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병원 내에서의 그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감염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그 상당한 그 재원과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건당국이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인프라 확충이 되지 않는 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병원 내의 감염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애초에 첫 번째 환자가 우리나라에선 22명을 전염을 시켰습니다. 애초에 알려지기로는 중동 지역에서는 1인당 0.6명에서 0.8명 정도 감염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려졌는데 중동 지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동 지역은 그 지역사회 감염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인구 밀도가 적은 개방적인 그런 공간에서의 감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파력이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그 병원에서 전파된 사례를 보면 한 환자가 15명까지 감염을 시키고 병원 내에서 유행이 일어났을 때 한 25명 이상이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첫 번째 환자가 아주 바이러스를 고농도로 배출할 수 있는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환자들과 접촉한 그런 그 역학적인 특성 때문에 2차 감염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비말 전파뿐만이 아니라 의료진 또는 환자 보호자 또 환자 자체가 손이나 아니면 호흡기 분비물에 오염된 걸 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청진기라든지 의사 가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다른 환자한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전파 경로가 충분히 차단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그래서 환자 발생이 많은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슈퍼 전파자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슈퍼 전파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전적 변이를 일으켜서 아주 강한 전파력과 그리고 병을 일으키는 그 확률이 높게 되는 그런 그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생기는 건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특히 이제 슈퍼 전파와 관련된 변이는 네. 확인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이제 메르스가 사망자까지 발생했고 3차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생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오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공기 전파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노출되고 감염증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공기 전파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환자가 발병을 한 이후에 상당히 그 폐렴으로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농도의 바이러스를 이 병원 환경에 배출을 하면서 환자 의료진의 직접적인 노출도 일어나고 환경이 오염이 되면서 그 환경에 다른 환자들이 접촉하면서 2차 감염자가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병원에는 이제 공기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공기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도 일시적으로 공기 전파와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그 추측을 하냐 하면 과거에 사스가 홍콩의 한 호텔에서 그 유행을 했을 때 그 당시 사스에 감염된 환자가 이 구토물, 뭐 이런 배설물 이런 것들이 화장실의 그 환기구를 통해서 다른 방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렇게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 전형적인 공기 전파는 아니지만 병원 환경을 역학조사를 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그런 일시적인 공기 전파 양상의 전파도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위험군 존재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더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감염 환자, 연령대를 보면 금방 나올 것 같은데. 네, 정말 지금 남앵커가 중요한 그 대목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자만 보더라도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의 그 사례를 보면 뭐 천식이나 고혈압, 폐질환, 신장 질환 등 여러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질환들이 원래 있었지만 이제 아무래도 메르스로 인해서 악화됐다. 현재 그 해당 의료진들은 그렇게 밝히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호흡곤란과 같은 그런 합병증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부가 그 만성 질환자이면서 중장년층 이상이고 그래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이제 우선 격리자, 그래서 시설 격리시켜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그런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좀 메르스가 한풀 꺾이기 전까지는 이런 만성 질환자들의 그 각별한 위생 관리 또 면역력 싸움 그리고 이제 가급적 그 대중 장소는 좀 피하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위험군인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확진 환자 중에는 35세 남성도 있어서 젊은 층들도 같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엇보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좀 정확한 증상, 혹시 내가 메르스는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증상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고열 현상, 고열. 근데 이제 집에 체온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37도, 37.5도 이상이면 뭐 고열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체온계가 있어서 좀 재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침이나 이제 호흡 곤란, 아무래도 이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또 이제 설사랑 구토와 같은 그런 소화기 질환도 함께 동반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 이제 우리 가족들 또 스스로도 좀 더 이렇게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게 다른 질환과 좀 헷갈릴 수가 있나요? 질환이 좀 유사해서 이게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 일반 뭐 감기 증상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 감기나 위장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호흡기 증상과 위장관 증상을 각각 또는 한꺼번에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데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감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자까지 지금 이제 3차 감염이 발생을 했지만 2차 감염자까지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 중동 지방을 여행하거나 체류한 지 2주 이내 또 그 환자 또는 그 밀접 접촉자와 접촉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이런 호흡기 증상이나 위장관 증상이 생기고 열이 나면 메르스를 의심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제 3차 감염이 생긴 상태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면 사실 이때부터는 정말 증상만으로는 감별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이 이런 그 원인이 불분명한 폐렴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메르스를 의심을 하고 확진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네티즌들이 많이 이제 불안해하고요. 또 정부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반 지금 감염된 병원들의 이름을 공개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시점에 오늘 이제 긴급 관계장관 회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 보건당국은 지금까지의 실패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패의 주요 원인, 특히 이제 2차 감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밀접 접촉을 한 노출자들을 파악하고 그분들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데 실패한 게 가장 중요한 그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든 이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접촉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많은 그 접촉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 재원들을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지금 이제 이 환자들 또 이 시설 격리와 관련된 분들이 병원, 국가지정병상을 중심으로 병원에도 지금 입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병원 입원과 관련돼서 또 직접적인 진료와 관련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병원에 이 환자들이 입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행정적인 그런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보건당국의 힘만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 역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자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특히 이제 감염관리실이나 감염내과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에서 이 환자의 이동 경로라든지 아니면 검체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신 상태에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원 방문 같은 것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이제 환자들이 노출된 병원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환자가 지나갔거나 체류하고 있더라도 제한된 공간에서만 체류를 하고 있고 병원 환경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간격으로 환경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병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방문을 하지 않으셔서 치료의 시기나 이런 걸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메르스 확진자하고 밀 접촉한 한국인 있잖아요. 홍콩 이렇게 한국 이렇게 들락날락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항 검색대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방역 체계, 지금 중국인 관광객 300여 명이 오늘 입국하려고 했는데 입국을 다 취소했대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데 방역 체계 전반적으로 좀 검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방역 체계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게 이제 1차 검역 체계. 그러니까 항만이나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환자 또는 보균자, 노출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만약 이런 그 전파력이 있는 질환이 있는 유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입국을 하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발열만 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적외선 감지기로 체온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증상이 생긴 사람이 아니면 잠복기에 있는 사람은 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역 시스템에 있어서 그 유행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그 발병 증상 발생 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자진 신고를 유도를 해야겠죠.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고
지금이라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입국자들을 일일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확충이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그리고 김지수 보건담당 기자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